대장동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윤율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공급한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의 활약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유럽 시장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논란을 겪고 있는 대장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훈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민관 합동 개발 사업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강화, 관리 감독 강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에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을 아예 법률로 명시하거나 출자자 협약을 존중하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발사업 전반에 부과되는 개발 부담금도 상향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부담률 수준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공동사업에 가이드라인도 마련됩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고 준수해야 할 사업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합니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 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용 요소수가 시중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오늘 정부가 차량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재고 현황 파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현재 환경부는 제철소나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요소수 제공 시 산업 분야의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환경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유럽 시장에서 또다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해 출시된 폴더블 폰 라인업 갤럭시 Z 플립 3의 활약 덕분인데요. 다만 애플과 샤오미 등 경쟁사들의 공세도 거세진 모습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지켰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이 기간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0.4%, 3명 중 1명꼴로 삼성 스마트폰을 택한 겁니다. 지난 8월 출시된 폴더블폰 라인업인 갤럭시 Z 플립 3 인기가 한몫했습니다. 삼성에 이어 중국의 약진도 두드러진 분위기입니다.
샤오미와 오포, 리얼미, 비보 등 4개 기업은 1년 동안 점유율을 16%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샤오미는 3분기 점유율 23%로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판매량이 50% 넘게 늘어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8.1%포인트 올랐습니다. 애플은 샤오미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아이폰 13 출시로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4% 증가하고 점유율도 4.5%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음은 오포와 리얼미, 비보, 모토로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4분기 폴더블폰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를 확대합니다. 또한 중저가 5G 스마트폰 판매로 교체 수요에 대응하고 태블릿과 웨어러블 제품군으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으로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26%로 지난달 4일 이후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엔 0.15%로 다소 낮아지며 2주 연속 상승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서초구의 경우에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났고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강남구와 송파구는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씩 각각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시중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거래가 줄며 상승세도 한풀 꺾인 모습이라 말했습니다.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 대출 규제 탓에 수요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은행을 이용하던 우량 고객마저 이동하며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올 들어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저축은행이 뜻밖의 이득을 봤습니다. 주로 시중은행을 찾는 고신용자들 가운데 저축은행을 찾는 발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02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사이에 1,8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절반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축은행은 고신용자가 늘며 대출 건전성도 개선됐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3.2%로 지난해 말 3.3%보다 1%포인트 개선됐습니다. 고신용자가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을 조이면서 이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은 탓입니다. 고신용자는 돈이 있어 굳이 빌려주지 않아도 급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는 내일 모레부터 연말까지 고신용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12 기준 신용점수 820점 초과 고신용자 대상으로 신용점수 820점 이하는 별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카카오뱅크도 고신용 대출을 막고 중저신용 고객 확대를 위해 이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에 밀려난 우량 고객들의 이동은 저축은행들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저축은행에도 대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 그간 누렸던 반사이익은 올해가 끝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2년 12월에 첫 금리 인상이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연준은 내년 6월까지 예정된 테이퍼링을 마친 뒤 완전 고용 등 경제에 대한 충분한 진전을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12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가 안정을 전제로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개최된 FOMC 회의를 통해 이달부터 테이퍼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연준은 경제 전망에 따라 유동적 매입을 시사했다며 이달에 시작하는 테이퍼링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발표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변동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3일 정례회의를 마치고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을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 MBS 50억 달러씩 각각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암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예상보다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그동안 공포감 때문에 빠졌던 한국과 대만 등 신흥시장에서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국내 건설사들은 국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성적, 내년 건설 경기 전망에 대해 건설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택시장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건설 경기 분위기가 우선 어떻습니까? 네, 2020년 국내 건설 수주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6.9% 증가한 194.1조 원을 기록해 역대급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는 2017년부터 2018년 2년 연속 감소 후 2019년에서 2020년 7.4%, 16.9%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수주는 8.4% 증가했고 민간 수주는 20.4% 증가했는데요. 부동산 규제 회피를 위한 민간주택 수주가 급등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 올해 3분기까지 건설 수주도 작년보다 17.9% 오른 134.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 수주 33조 원, 민간 수주 101.3조 원으로 민간 수주의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민간 수주에서도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비주택 건축이 전년보다 54.5%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설 수주가 공공에서 이제 민간에서의 증가로 역대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 투자는 지금 어떤 겁니까? 네, 건설 수주와는 달리 건설 투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예. 2021년 상반기 건설 투자도 작년보다 1.5% 감소했고 3분기도 0.7% 감소했습니다. 건설 수주는 역대 최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건설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부진한 토목 부분의 투자와 높아진 건설 물가 때문입니다. 예. 올해 이제 전반적인 건설 경기 상황을 들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별로 성적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이 성적이 각각 어떻습니까? 네,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 3분기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올해 남은 기간에도 여러 건의 수주 입찰이 예정돼 있어 건설사들의 호실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삼성물산은 3분기까지 해외 수주 실적이 가장 많은 건설사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카타르 LNG 수출 기지와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 등을 수주해 3분기까지 해외에서 모두 36억 7천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조합에 참여해 이촌동 도시정비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또 이촌동 코오롱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도 단독 입찰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 최대 규모 도시정비 사업으로 꼽히는 유성장대 비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GS건설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3% 감소하는 등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완공한 바레인 LNG 터미널 현장 전상 문제로 약 1,43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인데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네, 수처리 쪽은 어때요, 지금? 네, 지난달 22일에는 이사회에서 수처리 사업자 회사 GS 이니마의 베트남 현지 수처리 업체 인수대금을 목적으로 80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GS 이니마는 현재 유럽과 중남미가 주력 시장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제조산업 성장 등에 따른 산업폐수 처리, 상하수도 등 수처리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베트남 시장을 새롭게 확보하면서 외형 성장에 힘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주택 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과 해외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021년 초 올해 목표로 세운 3만 2천 세대 분양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서울 둔천주공, 방배 5구역, 대조 1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분양 1만 4천 세대가 밀렸음에도 예상되는 성과입니다. 또한 3분기 해외 매출은 작년보다 10.3% 늘었습니다. 8분기 만에 전년과 비교해 매출 감소가 멈춘 건데요. 해외 매출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 마르잔, 카타르 루사일 등 기존 대형 현장에서 공정률이 본격적으로 올라온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대형 건설사로 꼽히는 곳들 빅4 정도로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 기자께서 사실 다 듣고 싶은데 이게 오늘 하다 보면은 뭐 밤을 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년도 경기 전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건설사들 결론적으로 볼 때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건설 경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예. 2022년 건설 경기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내년 건설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 수주액은 214.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2022년에도 일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2022년 국내 건설 수주를 올해보다 0.2% 증가한 214.8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건설 투자의 경우는 올해 전년 대비 큰 변화 없는 행보세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2.4% 증가한 270.4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주거용 전축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 투자는 반도체, 공장 등 상업용 건물 건축 증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토목 투자의 경우 정부의 SOC 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내 소비 및 투자 감소는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상승 등 전반적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향후 위드 코로나 불확실성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건설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년 이내 일하고 싶어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1년 이내 취업 또 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399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났습니다. 이는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은 87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 소비 할인권을 다시 발급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발급이 중단된 이후 1년 만인데요. 온라인 여행사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 예약할 때 2,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발급되는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선착순으로 1인당 1회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약 52만 명이 대상으로 비성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투숙기간은 내달 23일까지로 한정됩니다. 할인권을 받으면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예약해야 하고 이 기간에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주문 배송이 많아지자 유통업계가 물동량 늘리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를 물류창고처럼 활용해 하루 배송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린다는 보관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마트가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꿔 당일 배송 물량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140여 개 매장 중 110개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주문 물건을 처리하는 PP센터로 활용하는 겁니다. 매장 규모에 따라 하루 배송 가능한 물량은 최소 200건에서 최대 3,000건 수준에 달합니다. 쓱닷컴은 오늘 최근 리뉴얼을 마친 이마트 2,000점 PP센터를 통해 하루 최대 3,000건의 온라인 주문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하루 450건가량을 처리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쓱닷컴은 2,000점 외에도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 청계천점과 이마트 월계점 가든파이브점 등 하루 3,000건 이상 온라인 주문 처리가 가능한 대형 PP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을 활용해 쓱배송과 새벽배송 등 하루 14만 건가량 소화하고 있는 물량을 2.5배 넘게 늘린다는 보관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대형 PP센터를 70개 이상 구축, 쓱배송과 새벽배송을 포함해 일최대 36만 건의 배송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롯데쇼핑 역시 지난해부터 롯데마트 매장을 물류기지 스마트 스토어와 세미 다크 스토어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들을 골라 담고 포장 배송까지 해주는 일명 스마트 스토어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객이 2시간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스토어를 운영하기 전 기존 하루 평균 400건 정도였던 온라인 주문이 2.5배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물류기지를 활용한 매장의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류기지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업체들의 당일 배송 경쟁이 물동량을 늘려가며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대형 SUV 콘셉트카 세븐의 티저 이미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세븐은 아이오닉의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헤드램프에 적용했습니다. 내부에는 우드 소재와 패브릭 시트를 적용해 프리미엄 라운지의 느낌을 주었고 다양한 친환경 소재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이달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LA 오토쇼에서 세븐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넷플릭스가 자체 기술인 오픈 커넥트를 통한 콘텐츠 제공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넷플릭스는 해외 ISP 어느 곳에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체 오픈 커넥트 기술로 트래픽을 획기적으로 줄여 망 이용 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낼 의지가 없다고 강조한 셈인데요. 그러면서 망 이용 대가 문제는 사업자 간 협상의 문제라며 정부나 사법기관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30년간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 누적 탑승객이 3,050만 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연간 공급 좌석은 지난 1991년 주당 1,584석에서 현재는 36,96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화물운송은 총 4만 2천 회 이상 운행했고 미주 취항 도시는 LA 1개 도시에서 여객 6개, 화물 8개 도시로 증가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미국 정부의 입국 제한 완화 결정과 여객 수요 회복에 맞춰 노선 증편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아시아나는 오는 15일 미주 노선 취항 30주년을 기념해 미주 노선 탑승객에게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할인 쿠폰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를 밑돌면서 서늘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탁한 공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발생한 미세먼지가 남아있는 데다가 내일 국내 미세먼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8도,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9도, 대전과 청주 20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1도 보이겠고요. 속초와 울진은 19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 대구의 아침 기온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대구 19도, 그 밖의 지역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만 지나겠고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내리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